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혜원입니다. 이제 2023년이 됐는데, 오늘 1월 2일입니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예, 인사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1, 2월 달, 그 기본 이론반, 그린키반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오늘 개강입니다. 일단 본격적인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우리 이제 교재 맨 앞에 뭐가 있냐면은 왜 논술문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학 시험은 논술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육학 그 내용은 일단 뭐 나중에 보더라도 교육학 논술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 답안을 쓸 때 어쨌든 문장으로 표현을 해야 하니까 어떤 면을 좀 유의해야 되는가 요런 부분을 먼저 좀 잠깐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교육학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1, 2월 우리 기본 이론반은 이제 저 1년 그 커리큘럼을 이제 미리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 2월 달에 이제 기본 이론반이라고 해서 그린 키위반, 그다음에 3, 4월 달에 골드 키위반이라고 해서 이제 심화 이론반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간혹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1, 2월에 기본 이론하고 3, 4월에 뭐 심화 이론하는 게 무슨 차이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얼마나 기출이 자주 됐는가를 가지고 제가 나눈 겁니다. 우리가 교육학 논술 시험이 문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크게 한 4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물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한 문제가 정말 하나가 아니라 한 문제 안에 2개씩 물어봐요. 그래서 크게는 4문제지만 각각 문제 안에서 한 2개씩도 물어보기 때문에 좀 잘게 나누면 한 8개 정도를 이제 물어보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크게 4문제로 봤을 때 매년 똑같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교육학 논술이 출제되는 경향을 보면 2문제 정도가 과거에 좀 기출이 많이 됐던 영역 위주로 좀 물어봅니다. 제 판단으로는 대략 과거에 한 5번 이상 정도 기출됐던, 그러니까 자주 물어봤던 그런 내용들 위주로 물어보고 그다음에 한 문제 정도가 과거에 한 서너 번 정도 기출됐던 거를 물어보고 그리고 마지막 한 문제 정도가 과거에 2번 이하로 물어봤던 것 혹은 아주 가끔 가다가 한 번도 기출이 안 된, 그러니까 과거에 전혀 물어보지 않았던 생뚱맞은 영역에서 갑자기 물어보는 그게 지금 우리가 이 교육학 논술 역사가 한 10년 정도 됐는데 그중에 딱 2문제가 고런 문제가 나왔거든요, 10년 동안에. 그러니까 뭐 자주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2번 이하로 기출이 됐던 영역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계신 여러분들이 초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처음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보면 교육학 영역이 되게 많고 방대한데 일단 이 시스템을 알면 우리는 뭐부터 공부를 해야 됩니까? 좀 5번 이상 기출이 많이 됐던 거, 그게 거의 50% 정도 이상으로 출제가 되니까 작년도 마찬가지였어요. 작년도 상당히 많은 작년에 물어봤던 영역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과거에 이미 많이 물어봤던 거를 다시 이제 물어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1 순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는 과거에 5번 이상 기출됐던 거, 자주 물어봤던 거, 일단 요거를 정리를 하셔야 되고, 요게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났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과거에 한 서너 번 정도 물어봤던 거를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것까지 내가 정리가 다 끝났다라고 하면 그다음엔 과거에 2번 이하로 물어봤던 거 혹은 이제 혹시 모르니까 좀 안 물어봤던 거,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봤을 때 우리 1, 2월의 그린 키위반은 에서 다루는 내용은 주로 과거에 5번 이상 물어봤던 거, 좀 자주 물어봤던 거. 그래서 임용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반드시 뭐 이 정도 수준까지는 그래 알아야 좀 기본이 아니냐 라고 하는 것들 위주로 주로 이제 1, 2월 달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에 비해서 3, 4월 달 내용은 이제 5번 미만으로 출제됐던 것들, 그리고 뭐 기출 좀 안 됐던 것들도 이제 제 나름대로 좀 요걸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 조금 더 넣어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월 달과 3, 4월 달 그린 키위반하고 골드 키위반의 내용은 이제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 2, 3, 4월 동안 그러니까 3-4 월간 넉 달 동안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론 크게 봐서 이론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처음 인제 재수 이상 하신 분들은 이미 공부 경험이 있으시니까 대략 인제 이 시험이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돌아가고 뭐 시스템을 아시니까 상관이 없는데, 초수분들은 인제 아직 인제 경험하시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막막하실 겁니다. 뭐부터 해야 될지, 뭐 어떤 걸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인제 막막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일단 처음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 기본적인 기초적 지식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숙지하는 거. 이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작업이에요. 더더군다나 작년, 그러니까 시험 가장 최근에 시험 출제 경향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재작년하고 굉장히 출제 경향이 달라졌죠. 그래서 재작년 그리고 그 이전에, 그러니까 최근에 한 2 년, 2-3-4년 전에 출제는 꼭 교육학적인 지식을 내가 완벽하게 알고 있지 않아도 대략적으로 거기서 주어진 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 맞춰서 '내가 교사라면 어떻게 어떤 방안을 낼 것인가.' 이런 걸 약간 상상을 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만들어 내면은, 그래서 대략 뭐 '이런 정도로 해결 방안을 만들지 않을까.' 그럴듯하게 그렇게 상상을 해서 답안을 써도 상당히 많이 인정을 해 주고, 그리고 그닥 결과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한 2년 전, 3년 전, 4년 전 그때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 이렇게 교육학이 출제가 되면 뭐 교육학적인 지식을 뭐 그렇게까지 뭐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그렇다고 아예 모르는 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알기만 하면 나머지는 내가 좀 요령껏 이렇게 소설을 지어 가지고 그럴듯하게 말만 잘 만들어내면, 그러면 뭐 충분히 뭐 원하는 어느 정도의 만족한 결과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인제 그렇게 공부를 하셨는데, 작년 시험 문제가 좀 방향이 달라졌죠. 절대 뭐 어려운 걸 묻지는 않았습니다. 물어본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았는데, 다만 특징이 뭐냐면은 뭔가 어렵지 않지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쓸 수 있는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요런 것들을 좀 노리는 문제들이 있었죠. 그리고 과거에 물어본 거에 비해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4번 문제가 저는 그 경향을 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도 4번 문제가 바로 관료제를 물어본 거였잖아요. 근데 관료제는 과거에 되게 많이 물어봤던 내용이에요. 객관식 포함해서 기출이 거의 10번 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관료제는 그리고 심지어 논술형으로도 이미 관료제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다만 논술형에서 관료제를 뭐 그 당시 이전에 기출됐을 때 뭘 물어봤냐면 주로 이제 관료제의 특징이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 중에 2가지를 써 봐라." 이게 인제 지난 논술에서 관료제를 물어본 거였다면, 올해 논술에서 관료제는 어떻게 물어봤냐면 5가지 관료제 특징 중에 규정과 규칙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것이 갖고 있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뭔지를 써 봐라,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논술형이지만 작년에는 이렇게 한 차원 들어가서 5가지 특징 중에 2가지 이렇게 물어봤다면, 이번에는 거기서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그 특징이 갖고 있는 각각의 순기능, 역기능 이것까지 정확하게 이거를 쓸 수 있는지, 외우고 있는지 좀 디테일하게 물어봤다는 거죠. 근데 이 물어본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면 바로 객관식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렇게 단순히 관료제 특징 5가지가 아니라 각각의 5개가 갖고 있는 각각의 순기능, 역기능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 5가지 특징마다의 순기능, 역기능이 각각 따로 있는데, 이게 다 보기로 나오면서 막 매칭시켜 놓고 "이 중에 매칭이 틀린 거 골라 봐라. 맞는 거 골라 봐라." 그게 바로 과거의 객관식 문제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논술형인데 물어보는 수준은 거의 객관식 수준으로 물어봤어요. 객관식 수준은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보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결코 물어본 내용이나 영역 자체가 전혀 어렵진 않았는데, 왜냐면 웬만큼 임용 준비하시면서 웬만큼 교육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관료제는 다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이거는 뭐 공부를 안 했을 리가 없어요. 근데 다만 그거를 그 수준까지 했느냐, 그냥 일반적인 특징 5가지 정도까지만 수준을 했느냐, 거기서 더 들어가서 순기능, 역기능까지 외우고 있었느냐, 거기에서 인제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작년도 시험 경향으로 봤을 때는 과거에 최근 한 2-3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는 좀 더 정확한 교육학적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가 인제 작년도 문제가 대략 좀 이런 스타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으니
좀 더 그 지식적인 내용들 여러분들이 보강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임용고사 시험이라는 게 전공도 그렇고 교육학도 그렇고 출제 경향은 항상 일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작년도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꼭 올해 또 그렇게 나올 거냐? 100% 아무도 보장은 못 합니다. 근데 다만 그동안의 인제 사례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한 번 이렇게 좀 스타일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럼 한 2-3년 정도는 그 스타일을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바뀌고 뭐 이럽니다. 또 모르죠. 또 교육과정 평가원이 과거에는 그랬지만 또 올해는 이 악물고 뭐 1년 만에 또 스타일을 바꿀지 이거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 입장에서는 '양쪽을 다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작년 스타일 그대로 유지해서 올해 또 그렇게 좀 디테일한 지식을 묻는 문제로 나올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은 갑자기 또 이렇게 확 1년 만에 이 뭡니까 태도를 바꿔 가지고 또 뭔가 약간 말을 지어내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출제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양쪽을 좀 다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뭔가 말을 지어내는, 저는 이제 응용 문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그 일반적인 응용 문제가 나와도 좀 어느 정도 내가 쓸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 작년처럼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지식적인 부분이 나와도 쓸 수 있고, 결국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게 우리 이 수험생들 입장에선 가장 안전한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학적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업 시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비교적 꼼꼼하게 다루고, 그다음에 3월 달부터는 제가 읽기 자료를 이렇게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읽기 자료라는 건 뭐냐면 주로 인제 그 교육부에서 나온 잡지 있죠. 행복한 교육이라는 그 잡지에서 보면 매해 연도마다 그리고 그 달에 교육부에서 인제 그리고 혹은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관심을 갖고 있는 교육적 주제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런 것들을 3월 달부터 해 가지고는 매주에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뽑아 가지고 인제 그 뭡니까 그 자료로 한 부씩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꾸준히 그 매주에 그렇게 자료를 뽑아 보고 또 그걸 이렇게 보다 보면 그 해에 대략 교육부에서 혹은 지금 현재 교육 현장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그 트렌드를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과거 그 2-3년 동안에 그 응용 문제 나올 때는 코로나, 뭐 여전히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이러고 있지만 인제 작년, 재작년 굉장히 심한 코로나 시국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반영해서 작년, 재작년 응용 문제는 주로 온라인 수업을 많이 물어봤었어요. 그 당시 실제 학교 현장에서 고민했던 부분이 그거였으니까. 갑자기 아이들이 학교를 못 나오게 되고 수면을 그러니까 수면이 아니라 수업을 전부 이제 비대면 수업으로 이제 바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되게 혼란이 되게 많았고, 선생님들도 그걸 적응하시는 데 인제 여러 가지 힘들었고, 또 관련된 필요한 지식 뭐 이런 것들이 요구됐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난 2-3 년간의 응용 문제도 좀 약간 그런 상황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내셨어요. 그런데 아 인제는 어느 정도 뭐 코로나나 인제 이런 것도 진정되는 상황이고, 또 인제 수업이나 이런 것들도 인제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약간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 우리 교육에 변화를 주긴 했지만 그래도 좀 비교적 과거로 인제 많이 돌아가는 시기다 보니까 아마 우리 그 시험 문제도 그래서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임용을 보는 여러분들도 최근 2-3 년간은 대학을 또 제대로 못 가셨잖아요. 학교 수업 이런 것도 아마 제대로 못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과거 2-3년 동안 교육과정 평가원에서도 문제를 낼 때 그런 걸 좀 약간 고려해서, 그러니까 그런 수업을 교육학적인 수업이나 이런 걸 제대로 좀 받지 못하고 공부를 못 했어도 좀 적응할 수 있도록 문제를 냈다가 인제는 좀 많이 진정되고 학교 다니고 인제 작년부터 그러니까 약간 옛날식으로 회귀한 게 아닌가. 이렇게 교육학적 지식을 다이렉트로 묻는 게 좀 그 과거 코로나 이전의 과거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인제는 좀 공부를 했겠다.' 싶어 가지고 '공부한 내용을 물어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어쨌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3월 달부터는 그렇게 읽기 자료를 드릴 거예요. 읽기 자료를 드릴 거고, 그리고 뭐 작년 저랑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이 3월 달부터 인제
좀 간단하게 문제를 주면서 뭔가 이렇게 논술로 쓸 수 있는 간단한 문제 같은 걸 드리는데 3월 달부터 작년 같은 경우는 3월 달부터도 드리는 문제 중에 일부는 약간 상황을 주고 그 상황에 맞춰서 본인이 그냥 이렇게 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식의 문제를 좀 섞어서 이렇게 드렸거든요. 올해 시험 경향을 보고 '아 그럼 올해는 그걸 뺄까?' 그런 식의 문제를 빼고 그냥 지식만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측정하는 그런 식의 문제를 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또 약간 위험할 수 있겠다. 이러다가 또 갑자기 180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는 주로 이제 이론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다루고 그다음에 쓰는 작업이나 이런 것들 할 때는 그렇게 응용적인 것들을 좀 약간 섞어서 이렇게 자료 드리고 이렇게 섞어서 그렇게 한번 우리가 써 보는 그런 거를 좀 제가 배치를 했습니다. 섞어서 배치를 해서 1년 동안 좀 같이 꾸준히 그 작업을 하면은 아마 '양쪽 다 대비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올해 제가 강의를 할 때는 그런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고 있다라고 이제 안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외 기타 이제 제 수업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뭔가 좀 안내해 드릴 말씀이 있다거나 뭐 유의사항이 있다거나 하면은 수업을 하면서 이제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논술문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 봅시다. 사실 논술문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교육학 논술 어떻게 쓸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사실 12 페이지서부터 뭐 논술문의 이론과 실제로해서 뭐 논술의 개념은 어떻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은 뭐 문장 형식은 뭐 어떻게 돼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있는데 사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은 일반적인 이제 논술문을 쓸 일반적인 논술에 관한 요소들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부분은 그냥 참고서만 한번 읽어 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시간이 난 별로 없다.' 혹은 뭐 논술문 자체 '나는 그냥 교육학이란 시험이 자체에 관심 있는 거지 논술문 자체나 이런 거에는 뭐 1도 관심이 없다.' 하시면은 뭐 사실 그냥 건너뛰셔도 무방합니다.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막상 이제 시험장 가서 내가 교육학 논술이라는 걸 쓰려고 할 때 어떤 스타일로 혹은 어떻게 문장을 쓸 것인가 요게 요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건 시험 논술입니다. 일반 논술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논술이라는 건 뭐냐면 왜 중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논술문이란 본인의 주장을 여러 가지 증거를 논거를 들어서 본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증명을 하는 글이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논술문이죠. 근데 교육학 논술은 일반적 논술이 아니라 시험 논술입니다. 시험 논술이라는 얘기는 뭐냐? 정답 시험은 항상 뭐가 있습니까? 정답이 있죠. 그러니까 즉 교육학 논술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쓰는 논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그냥 고이 접어 두세요. 다 필요 없습니다. 전혀 필요가 없고 교육학 논술에는 딱 정해진 정답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 만들어 놓은 모범 답안이 정답이 있어요. 우리가 거기서 써야 되는 건 바로 그 모범 답안에 있는 내용을 써야 되는 거지 내 생각을 쓰면은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이제는 뭐 많이들 이걸 알고 계셔서 그런 무모한 분은 없으신데 이 교육학이 이제 과거에 객관식이었잖아요. 우리 임용고사라는 게 이제 1991 년도부터 임용고사 시험이 시작이 돼 가지고 한 20여 년간 교육학은 객관식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3 년부터 해 가지고 이 교육학이 이제 객관식 시험이 아니라 논술형 시험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바뀌고 난 다음에 초기에는 사실 이게 감이 안 오잖아요. 교육학을 그동안 20년 넘게 계속 객관식으로 시험을 봤는데 논술형으로 시험을 본다고? 근데 도대체 교육학 논술 뭘 물어보는 거야?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야? 약간 이제 감이 없었고 그리고 그 초기에는 좀 혼란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 어떤 분들이 좀 있었냐면 정말 이게 그냥 일반적 논술이라고 착각하고 이렇게 답안을 쓰신 이런 분이 있었다는 거죠. 분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용감하게 글을 쓰신 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서 용감하게 글을 썼다라는 건 뭐냐면은 뭐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결국 우리 교육학 논술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문제에서 물어보는 딱 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답을 써야 되는데 그 정답을 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막 자기의 개인적 견해와 의견 막 이런 것들을 막 섞어 가지고 인제 답을 쓰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본인이 굉장히 흔히 말하는 정말 국어 전공하는 친구였고 무엇보다 글 쓰는데 되게 자신이 있었던 친구. 어디 이렇게 응모해 가지고 정말 이렇게 당선도 되는 뽑히는 자기의 글이나 작품이 이런 것들 뽑히는 수상 경력도 굉장히 화려하고 '난 딴 건 몰라도 글 쓰는 건 정말 자신 있다.' 이런 친구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러니까 당연히 뭐 논술, 교육학 논술 뭐 교육학 자체는 내가 많이 뭐 공부를 안 했지만 그 당시에 초기였으니까 잘 몰랐던 거죠, 이 시험 시스템을. 모르지만 내가 글 쓰는 건 자신 있으니까 뭐 어떤 걸 나한테 줘도 내가 거기에 맞춰서 다 글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인제 자신만만하게 시험장 갔는데 나중에 인제 그래서 본인이 쓰고 나서 인제 잘 썼냐 했더니 자기 잘 썼다고 되게 막 2페이지 꽉꽉 채워 가지고 뭐 이거저거 다 잘 썼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당시에 뭐 그 당시가 인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던 고때쯤이었어요, 고 해에. 자기는 그래서 막 이렇게 그때 일어났던 세월호 사건까지 언급을 해 가면서 막 2페이지 꽉꽉 채워서 잘 썼다고. 전 약간 의아했던 게 그 해 시험 문제에 세월호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해 시험 문제 정말 그냥 오롯이 교육학적 지식만 물어봤는데 그걸 굳이 연결해서 쓸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썼다는 거지? 나중에 점수 받아 보니까 괄악. 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딱 문제에서 쓰라고 하는 정답 요소는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교육학 공부를 안 했으니 정답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잖아요. 내가 공부를 해야만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를 공부를 안 하면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 자체를 모르잖아요. 저 같은 사람한테 물리학 시험 문제를 줘 보세요. 물리학 시험 문제를 줘 봐도 물리 전공자들은 그 문제 보면은 '아 이 문제가 뭐 물어보는구나.' 혹은 '쉬운 거다. 어려운 거다.' 감이 오지만 저는 물리학의 정말 미음자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런 문제 줘 봤자 이 문제 해석 자체가 안 돼요. 이게 뭘 물어보는 건지도 모르고 이게 어려운 건지 쉬운 건지 감도 없다고요. 결국 그 친구도 인제 그런 스타일이었던 거죠. 교육학 별로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자기의 글솜씨만 믿고 이렇게 들어갔다가 근데 교육학적 지식을 분명히 물었는데 본인은 그게 뭘 물어보는 건지도 인제 몰랐던 거고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인제 이것저것 자기가 그 당시에 여러 교육적 이슈가 되는 그런 사건들 막 이런 거 끄집어내면서 막 이러면서 신나게 1시간 동안 이제 글은 쓰고 나왔는데 결국은 인제 괄학을 맞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 교육학 논술은 문제를 잘 읽고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나의 생각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어 교육과정 평가원과 교육청은 여러분들 의견에 1도 관심이 없어요. 전혀 무슨 의견을 갖고 있는지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요구하는 정답을 썼나 안 썼나 요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읽어보면서 이 문제가 좀 어떤 영역에서 출제된 문제고 그 영역 안에서 특히 뭐 물어보는 문제고 그리고 아까 그 관료제점 관료제 안에서도 어느 수준까지 물어보는 문제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글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잠깐 인제 우리가 교육학 논술 쓰는 요령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 나와 있는 내용보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요령이 인제 가장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글 쓰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교육학 여러분들 답안을 쓰실 때 서론과 그다음에 두 번째 본론 그다음에 세 번째 결론. 자 일단 요 세 가지를 갖춰서 답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서론은 대략 어느 정도 쓰시면 되냐면 2줄에서 한 3줄 이상의 분량으로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결론은 한 3줄에서 한 4줄 이상의 분량으로 글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부터 논술 쓰는데 이제 요런 것들 유의하세요라고 말씀드린 이 내용은 음 그동안 10년 동안 교육학이 논술형으로 출제가 되면서 채점을 할 때 크게 두 파트로 채점을 하잖아요. 논술의 내용이라고 해서 이게 한 15점 총 20점 만점 중에 논술의 내용 부분이 한 15점 정도 이렇게 배점이 돼 있고 15나 혹은 16점 정도 배점이 돼 있고 그다음에 논술의 체계라고 하는 부분이 한 4점에서 5점 정도 배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채점을 할 때는 논술의 내용 부분 채점하고 논술의 체계 부분을 채점하고 근데 논술의 내용 부분은 이거는 이제 교육학적인 지식
지식으로 채워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 논술의 체계, 이거는 말 그대로 글의 형식이 이제 올바른가 아닌가, 이걸 가지고 점수를 채워야 되는 건데, 어 다만 미리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이 논술의 체계와 관련된 부분의 채점은 이제 그동안에 이 채점 기준이 일관성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지는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10년 동안에 자, 논술의 체계는 다음 같은 5가지 요소를 가지고 채점한다라고는 했지만, 뭐 이런 식으로 그해 이렇게 약간 제시하는 것들이 있지만, 매해 년도마다 실제 채점하는 걸 보면 정말 딱 요거에 맞춰서만 채점을 했느냐 하면 아닌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어느 해는 채점 기준에 들어갔다가 어느 해는 채점 기준에 빠지거나 뭐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분량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론 같은 경우는 저 정도, 결론 같은 경우는 저 정도의 분량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저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 분량 체크를 한 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해는 서론이고 결론이고 봤을 때 분량이, 그러니까 너무 짧게 쓰는 경우, 2줄도 안 되게 2줄 미만으로, 그러니까 서론을 쓰긴 썼는데 딸랑 1줄 썼어. 뭐 결론을 쓰긴 썼는데 딸랑 뭐 1~2줄 썼어. 그러니까 어느 해는 이걸 분량 미달로 감점을 한 해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매해 년도마다 교육과정 평가원이 일관성 있게 항상 이걸 감점하느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어느 해는 저걸 감점을 안 하고 그냥 딸랑 1줄을 썼는데도 그냥 인정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매해마다 채점 기준을 만들어서 채점을 하는데, 그 만드는 매해마다의 채점 기준이 항상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일관성 있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해는 저런 기준이 있다가 어느 해는 또 저런 기준은 없다가 막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올해,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올해가 됐죠. 올해 교육학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 채점을 할지, 그 채점 기준을 뭘 적용할지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수험생들,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럼 가장 안전한 게 뭐냐, 그동안에 나왔던 채점 기준을 일단 좀 알고, 뭐 이 당시에 저런 식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빠졌건 뭐 어쨌든 간에 과거에 주로 어떤 기준들이 있었는가, 그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뭐 이렇게 점수를 주거나 혹은 깎거나 했는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나면 그다음엔 그런 걸 좀 조심하면 되겠죠. 어쨌거나 올해 분량 체크 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모르지만 어쨌든 이 분량 이상 채워서 넣으면, 만에 하나 분량 이 미달이라고 감점이라는 요소가 올해 들어간다 해도 나는 감점 당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의 채점 기준들을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를 미리 좀 쫙 알고 거기에 맞춰서 좀 실수를 범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유의하는 이런 방향으로 훈련을 하시면, 그러면은 뭐 점수를 깎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분량 이렇게 써드린 거는 과거에 이걸로 감점을 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혹시 그 기준이 언젠가 또 부활을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일단 요거는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왜 내용 부분을 채점하고 그다음에 체계 부분을 채점한다고 그랬잖아요. 내용이 한 15점에서 한 16점 정도, 체계가 4점에서 5점 정도로 배점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채점할 때는 플러스 채점이고요. 체계를 채점할 때는 마이너스 채점입니다. 플러스 채점이라는 얘기는 뭐냐? 정답에 해당하는 요소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점수를 플러스해 주는 방식. 그래서 각각의 뭐 4점짜리 문제다 하면은 4개 요소에 1점씩 배점이 돼서 그 4개 요소가 답안에 언급이 돼 있으면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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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다 더해줘서 총 4점 주는 이런 식이라면, 마이너스 채점이라는 건 뭐냐면은 감점하는 방식으로 채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계 부분은 이러이런 요소가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점수 깎아,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은 점수를 깎는 게 없어요. 점수를 깎는 식으로 채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요소가 없으면 점수를 안 주는 거지, 틀린 걸 썼다고 감점하는 건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용 부분은. 그러니까 내용 부분은 내가 막 쓰다 보면, 물론 가장 바람직한 건 100% 정답에 해당하는 요소만 갖고 딱 답을 쓰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뭐 어디 사람이 뭐 항상 그럴 수는 없잖아요.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틀린 게 섞여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도 정신없고 막 시험 때 긴장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정신없이 쓰다 보면 나중에 시험장 끝나고 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물론 정답 요소 4가지 다 쓰긴 했는데 이거 외에 내가 쓸데없이 왜 덧붙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혹시 이런 거 더 덧붙여야 되지 않는가 해가지고
정답 요소 4개 제대로 쓴 상태에서 또 몇 가지 덧붙여서 썼는데 이거는 엉뚱한 걸 썼어. 왜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떡하지? 그 엉뚱한 거 쓴 것 때문에 감점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내용 부분은 틀린 게 들어갔어도 틀린 게 있다고 그걸로 감점하진 않습니다. 맞는 부분만 찾는 거예요, 이 채점자들이. 그래서 맞는 부분만 있으면 그냥 그대로 점수를 줘요. 틀린 부분이 들어간다고 해서 점수를 이렇게 마이너스 시키는 감점하는 게 아니죠. 근데 책에는 감점으로 마이너스 채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량 만약에 이게 기준으로 들어간다면 이제 분량이 제대로 채워졌느냐 안 채워졌냐. 만약에 2줄 미만으로 뭐 1줄 딸랑 이렇게 썼다 하면 분량 미만으로 마이너스 1점 이런 식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서론과 결론 부분이 체계 점수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점수는 체계 점수는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량은 이제 어느 정도 채우시는 게 필요하고요. 자, 그러면 서론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일반적인 논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논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서론은 가능하면 좀 창의적으로 뭔가 이렇게 읽는 사람 독자의 시선을 쫙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창의적인 혹은 때로는 파격적인 뭐 이런 문장으로 막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논술에서 얘기하는데 우리 교육학 논술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창의적인 그 서론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창의적인 논문을 한답시고 창의적인 논문을 하려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시험장 가서 시간만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 실제 시험장 가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글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제 시험장 가서는 되게 시간이 빨리빨리 흘러갑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끝까지 뭔가 답안을 쓰지도 못했는데 시간이 오버되는 경우도 그래서 마무리를 못하고 뭐 이런 경우도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여러분들이 글을 쓰셔야 되는데 그 와중에 서론까지 내가 막 창의적으로 생각을 해서 서론을 써야 된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서론은 어떻게 쓰시는 게 가장 좋으냐? 매뉴얼을 하나 딱 만들어 놓고 혹은 본인이 쓸 수 있는 만능 서론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로 계속 돌려 쓰시는 거. 저는 그거를 추천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글 쓰는 작업 이런 것들 좀 이제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인제 나중에 뭐 7, 8, 90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글 쓰는 작업을 하는데 그런 글 쓰는 작업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관련된 모범 답안이나 인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보시게 돼요. 그러면은 제가 드리는 매번 모든 모범 답안에 이런 데 보면 서론, 결론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어 그거를 계속 읽어 보시다 보면 일단은 첫 번째 약간 감이 오시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드리는 특히 제가 만드는 모범 답안의 서론은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 서론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은 시험 문제에서 뭘 물어보거나 어떤 상황을 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무난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서론 있잖아요. 뭐 교육이란 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그런 제가 드리는 일반적인 서론에서 한두 개 '아 이거 그냥 무난하게 아무 데도 쓸 수 있겠다.'라는 걸 그냥 뽑아서 그냥 외우고 계셔도 되고 그거 아니면 제가 알려드린 요령이 있는데 서론은 세 줄로 이제 "세 줄로 써라."라고 제가 요령을 드리기도 해요. 세 줄이라는 게 "세 문장으로 써라."라는 요령을 알려드리거든요. 자, 첫 번째 문장은 뭐냐면은 이겁니다. 올해 이 문제의 주제는 우리 교사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주제다."라고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자, 매해 년도마다 시험장 가서 시험 문제를 보면 그 해의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학생의 동기 유발이란 주제에 맞춰서 다음에 4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논하시오."라든가 아니면 뭐 "교사의 전문성 향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뭐 다음에 4 가지 요소를 논하시오." 이런 식으로 매해마다 시험 문제에 올해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론의 첫 번째 문장은 그 올해의 주제를 언급하시는 걸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의 주제가 뭐 "학생의 동기 유발이라는 주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학생의 동기 유발이라는 이 주제는 우리 교사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혹은 "중요한 주제다."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올해의 주제를 언급하면서 "이 주제는 우리 교사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주제다." 이게 첫 번째 문장.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장은 어떻게 하느냐? "왜냐하면" 하면서 이유를 써 주셔야 돼요. 그 주제가 왜 우리 교사들에게 중요한가 그 이유를 써 주시는 게 두 번째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우리가 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 일단 썼어. 학생의 동기 유발이라는 이 주제는 우리 교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 첫 번째 문장 썼고, 왜냐하면 하면서 이제 두 번째 문장을 써야 되잖아요. 뭐라고 쓰실 겁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시죠? 그럼 그냥 이렇게 쓰세요. 애들 교육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냥 무조건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가 아이들 학업이라든가 뭐 아이들 교육이라든가 혹은 뭐 우리 학교의 발전이라든가 교육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문장, 뭐 학생의 동기 유발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우리 교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 문장, 왜냐하면 어떻게 동기 유발하는가에 따라서 교사가 어떻게 동기 유발하는가에 따라 아이들의 뭐 학업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혹은 뭐 교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 주제를 교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교육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혹은 아이들 교육에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문장. 그러니까 생각 안 나면 무조건 이게 교육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장입니다. 항상 똑같아요. 따라서 본 글에서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주제를 언급을 해주세요. 학생의 동기 유발이라는 이 주제에 맞춰서 논해 보도록 하겠다. 항상 공통 문장입니다. 세 번째 문장 따라서 본 글에서는 올해 주제 학생의 동기 유발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맞춰서 논해 보고자 하겠다. 자, 이게 세 문장으로 서론을 쓰는 거예요. 이것만 알고 계시면 천하무적입니다. 그 해 주제만 바꿔 끼우시면 돼요. 동기유발이면 동기유발, 올해의 주제가 교사의 전문성 신장이면 전문성 신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해 주제만 바꿔 쓰시면, 끼우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알려드린 요령이에요. 자, 그러면은 약간 걱정이 생기죠. 아, 그럼 선생님, 이 요령을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닌데. 왜냐면 제 수업을 듣는 모든 수험생들이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많은 학생들이 똑같이 이 요령으로 쓸 텐데. 그러면은 내가 채점관이라고 생각을 해봐도 교육과정 평가에서 채점을 하다 보면 똑같은 서론을 많이 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이 채점관들이 똑같은 서론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는 뭔가 얘네들이 요령을 가지고 뭐 외워서 썼구나라는 걸 아는 거고, 이렇게 알게 되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선생님? 이게 오히려 감점 요소가 되거나 위험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위험하지 않아요. 실제 채점하셨던 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가서 채점을 해보면 정말 똑같은 서론을 많이 본대요. 그럼 그분들도 다 임용고사를 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눈치를 채시는 거죠. 이게 노량진의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쓰라고 알려줬나 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많은 학생들이 똑같은 서론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자기네들도 다 안답니다. 눈치를 챈대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다시 임용을 내가 시험을 본다 하면 나도 그냥 그 서론을 쓰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전혀 채점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서론이 나왔다고 해서 인정을 안 하거나 감점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 아까 말했지만 서론을 어떻게 쓰냐 결론 어떻게 쓰냐 이건 체계 점수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체계는요 말 그대로 내용으로 채점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으로 채점을 하는 겁니다. 이 얘긴즉슨 무슨 얘기냐? 서론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가 내용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서론을 2줄 이상 채워서 형식적으로 썼냐 안 썼냐 이것만 체크를 하고 그냥 점수를 주는 거, 안 깎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디테일하게 그렇게 내용을 보질 않아요. 서론의 내용을 읽어보면서 이게 정말 타당하고 뭐 제대로 뭐 주제에 맞춰서 썼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 안 읽어보는 경우도 태반이랍니다. 서론. 그냥 이렇게 쓱 보면서 앞에 한 3줄 썼네 서론이네 그러니까 체크만 하고 그러고 그냥 지나가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읽어보지도 않는 경우가 태반인데 그걸 왜 내가 창의적으로 씁니까? 그거 괜히 창의적으로 물론 간혹가다 글 쓰는데 소질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는 그냥 이렇게 그 서론 쓰는 거 어렵지 않다. 그냥 딱 문장을 보면 팍팍팍 생각이 난대요. 그때에 맞춰서 막 창의적인 서론이 막 이렇게 생각이 나가지고 저는 뭐 서론이나 쓰는 거 이런 거 전혀 뭐 막힌 것도 없고 뭐 스트레스도 안 받고 어렵지 않습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럼 그런 분들 그냥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 글 쓰는 거에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전공에 따라서 또 이렇게 글 쓰는 작업하는 거리가 먼 전공생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차라리 저는 본론을 쓰겠는데요. 왜냐하면 본론은 그 해 문제에서 물어본 걸 그냥 답으로만 쫙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읽어보면 아 뭐뭐뭐 답으로 써야겠다 하면 사실 본론은 그냥 쓱 나오는 건데 저는 서론을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제가 방금 알려드린 그냥 그 요령으로 쓰시면은 그러면 더더군다나 좋은 게 뭐냐 이 체계에서 또 마이너스 감점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론, 본론, 결론에 그해 주제를 연결을 했는가를 또 봅니다. 주제 연결성. 이거를 또 이제 이 체계에서 주제 연결성이라고 하는 거를 이 체계 부분에서 또 보거든요. 그래서 주제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이걸로 또 마이너스 감점. 때로는 1점에서 어떨 때는 2점까지도 감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주제 연결이라고 한 게 뭐냐? 서론, 본론, 결론에 그리고 이런 주제 연결성을 또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안 보는 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것도 이제 어떤 해는 좀 디테일하게 연결성을 보고 어떤 때는 안 보고 뭐 이러는데 이 주제 연결성이라는 게 뭐냐? 그 해의 주제를 서론, 본론, 결론에 연결을 해서 언급을 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왜 제가 알려드린 그 세 문장으로 서론을 쓰는 그걸로 하면은 자연스럽게 서론에 어떻게 되면 그 해의 주제가 들어가 있게 되잖아요.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올해 이 주제는 우리 교사에게 중요하다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이 돼 있으니까 이미 서론에 주제 연결이 한 번 된 거죠. 그 요령으로 여러분들이 쓰시면. 그래서 서론에도 그렇게 주제를 한번 아니면 본인이 창의적으로 쓴다고 해도 그해 주제를 한번 서론에서 언급을 해주면서 이렇게 서론을 여러분들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서론은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결론은 본론 좀 이따가 얘기를 하고 결론 부분을 어떻게 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결론 부분은 세 줄에서 한 네 줄 정도 뭐 세 줄 그 정도 이제 쓰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일단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뭐뭐뭐를 살펴보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올해 시험 문제에서 A, B, C, D 뭐 이렇게 한 네 가지 영역에 뭐 이런 걸 물어봤다. 그러면은 그걸 일단 쭉 나열을 해서 지금까지 뭐 예를 들어서 작년 문제 같으면 뭐 경험 중심 교육 과정, 뭐 관료제, 뭐 형성 평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어떤 걸 썼는지 한 문장을 일단 쭉 한번 써주는 거. 이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장은 거기 있었던 물어봤던 것들을 두세 개씩 묶어서 이게 교육의 어느 부분에 시사점이나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한번 연결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경험 중심 교육 과정과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은 둘 다 공통이 뭐냐면 교육 과정에 관한 걸 좀 물어봤던 거였잖아요. 교육 과정의 뭐 장단점 이런 거 물어본 거니까 일단 첫 번째 문장 지금까지 뭐 경험 중심 교육 과정 학문 중심 교육과정, 뭐 형성평가, 관료제, 무슨 뭐 자기조절 학습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다. 이게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이 중에 교육과정과 교수 그 뭐 자기조절 학습은 요 두 가지는 공통적으로 뭐냐면 애들 뭔가 학업에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실제 아이들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교육과정 파트하고 교수학습, 뭐 자기조절 학습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묶어서 요러한 내용은 우리 교사가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내용을 가르칠 것인가를 생각하는데 이게 필요하고 혹은 도움을 주고 이에 비해서 관료제 이건 뭐냐면 조직에 관한 거잖아요. 학교 운영, 학교를 란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료제 이 내용은 우리가 교사로서 학급 조직이나 학교의 운영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뭐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앞에서 썼던 내 답안 중에 한 두세 개 묶어서 이건 교수학습 애들 가르치는 거 두세 개 묶어서 이건 학교의 운영 뭐 두세 개 묶어서 이거는 뭐 교사의 능력이나 전문성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공통될 수 있는 것들을 묶어 가지고 각각 요 내용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된다라는 식으로 연결을 해서 한 두 문장 정도 써주세요. 그럼 그게 바로 본론에 썼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는 게 되는 거고 그럼 마지막 그러니까 마무리 문장입니다. 마무리 문장 항상 똑같아요. 따라서 위에 지금까지 한 위의 논의들은 다시 한번 올해의 주제 아까 학생의 동기유발 그해 주제를 언급하면서 이 주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게 마무리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위의 논의들은 올해의 주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하면 이게 마무리하는 문장으로 마지막 문장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문장 하나 써주고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에 그걸 약간 묶어서 연결해서 정리하는 문장 써주고 마지막 마무리 문장 하나 써주고 하면은 한 네 줄 정도 나와요.
그러면은 한 3-4 줄 정도 채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쓰시면 그 결론에도 그 해의 주제가 언급이 되는 거잖아요. 올해의 주제가 같이 들어가서 언급이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간혹 가다가 선생님 요령대로 이렇게 써서 저는 서론 3문장을 썼는데, 제가 워낙 글씨체가 글씨를 왜 조그맣게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너무 글씨를 작게 쓰다 보니까 3문장 썼는데도 2줄이 안 넘어가던데요. 1줄 반밖에 안 되던데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글씨체를 키우세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글씨는 좀 크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어 제가 사실 하반기 정도 되면 아예 말씀은 안 드리는데, 어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1월 달이니까 지금 요때는 그래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본인이 글씨가 좀 악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면 가능하면 글씨체가 좀 반듯한 게 좋긴 합니다. 아무래도 이 채점관들이 직접 이거 여러분들 쓰신 글이나 이걸 보는데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이미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글씨체가 크고 반듯반듯하고 막 이러면은 아무래도 채점하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줘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글씨가 이제 너무 읽기 힘들거나 너무 작거나 그래서 알아보기가 힘들고, 아니면 너무 악필이라서 읽어보기가 힘들고 뭐 이러면은 이게 약간 채점하는 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물론 실제 채점관들은 최대한 많이 읽어 주려고 한대요. 설사 악필이라고 하더라도. 왜냐면 본인들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의 이 수험생들의 안타까운 마음, 본인들도 그렇게 다 수험생 시절 거쳐서 합격한 사람들이라 알기 때문에, 그 간절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악필이라고 해도 최대한 읽어 줘서 이렇게 시험을 이렇게 점수를 주려고 노력은 한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글씨를 못 썼다, 뭐 어느 정도 읽기 힘들다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게 무슨 글자인지 알아보기 힘든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채점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왜 이런 거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식의 형식 뭐 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형식. 그러면은 이걸 이제 지식의 형식이 이게 답이야. 그래서 이게 1 점에 배점이 돼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글씨를 쓸 때 막 이렇게 흘려 쓰는 사람 있잖아요. 막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식의 형식도 이렇게 보면은 뭐 지자를 뭐 이런 식으로 썼다고 칩시다. 막 이렇게 흘려 쓰다 보니까. 그러면은 대략 알죠. 대략 보면 이 사람이 지식의 형식이라는 걸 쓰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워낙 글씨체가 막 이렇게 날림으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근데 딱 보면 이게 지금 지자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건 약간 거자라든가 뭐 다른 글자로 보여요. 근데 뒤에 다른 문자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식의 형식을 쓰려고 했구나. 그런데도 워낙 이렇게 글씨체가 막 날림이다 보니 이게 지자가 아니라 거자로 보이는구나라고 알긴 안 돼요. 알긴 알지만 기본적으로 채점의 원칙이 뭐냐면 이게 글자가 딱 봤을 때 그 글자가 아닌 걸로 보이면 그건 틀린 걸로 친답니다. 원칙은 그렇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글씨는 좀 또박또박 쓸 수 있는 게 좋고, 근데 문제는 이게 사람이 글씨체가 바꾸기 쉽지가 않아요. 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적어도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좀 신경 써서 쓰세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고 여기 1점 배점이 됐으면 이거는 좀 또박또박 쓰시고 요 다음 건 날림으로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형식 이다. 뭐 이거는 어쩌한데 뭐 이다라든가 조사라든가 뭐 이런 건 사실 이렇게 날려 써도 그거는 답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가능하면 글씨 좀 크게 써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분량 채우는 거는, 그러니까 약간 글씨체로 분량을 조절하시든가 아니면 띄어쓰기, 그러니까 뭐 이런 들여쓰기 이런 걸로 조절을 하시든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는 아무래도 글씨체가 너무 작아서 저거 2줄 이상 넘기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문장 시작할 때 들여쓰기를 하잖아요. 들여쓰기를 아예 인제 이만큼 들여 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2줄 이상 채우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들여쓰기 길게 했거나 아니면 띄어쓰기를 듬성듬성 막 이렇게 해 가지고, 띄어쓰기 듬성듬성 했다고 그걸로 점수를 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고런 요령을 인제 피우시면은 분량 채우는 거는 사실 그닥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서론과 결론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본론을 이제 써야 되는데, 본론은 그 해에 물어보는 문제에 대한 답은 다 본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서론 2-3줄 쓰시고 그다음에 결론 한 3-4줄 쓰시고 그다음에 본론, 그러니까 올해의 답은 다 본론에 이 안에 이제 다 집어넣는 겁니다. 딱히 이게 정해진 건 없고 채점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그 본론은
문제에 맞춰서 단락을 구성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문제가 나왔다 하면은 본론을 4단락으로 구성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 1번 문제 답을 쓰고, 두 번째 문단에 2번 문제 답을 쓰고, 세 번째 문단에 3번 문제, 네 번째 문단에 4번 문제 답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문제에 대한 답을 한 문단으로, 그러니까 5문제 나오면 본론을 5문단으로, 4문제 나오면 본론을 4문단으로, 예,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되고, 단락 순서는 문제 순서는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꼭 본론 1이 1번 문제, 본론 2가 2번 문제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문제 4문제 봤는데 1번 문제는 뭔지 모르겠어. 근데 4번 문제는 확실히 알겠어. 확 들어와. 그러면 4번을 제일 먼저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4번 문제에 대한 답을 첫 번째 1번 단락으로, 그 다음에 제일 모르겠는 1번 문제에 대한 답을 마지막 이제 4번 단락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순서는 바꿔서 쓰셔도 꼭 1, 2, 3, 4 순서를 맞추지 않으셔도 그거는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을 쓰시되, 그러면 각각에 대한 그 답을 뭐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각각에 대한 답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걸 쓸 때 어떻게 내가 문장력을 발휘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각각의 문단마다 어떻게 하면 서로 연결되게 쓸 것인가, 그리고 서론과 본론이 또 어떻게 잘 이렇게 스무스하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게 이렇게 쓸 것인가, 뭐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전혀 채점 기준에 들어가진 않아요. 채점 즉 논리적으로 문단을 연결해서 그리고 문장을 올바르게 썼다고 해서 점수를 주고, 논리성이 떨어지거나 문단 연결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점수를 깎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뭐만 쓰시면 되냐면 쓰라는 것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 관료제 문제 같은 경우도 아까 그 규정과 규칙에 그러니까 그 역기능, 그러니까 순기능 한 가지와 역기능 두 가지 써라, 이렇게 지금 문제가 나왔잖아요. 4번 문제가 작년. 그러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관료제 규정과 규칙의 역기능, 그러니까 순기능 한 가지는 이거다, A다. 그리고 뭐 역기능 두 가지를 쓰면 다음과 같다. 첫째 뭐다, 둘째 뭐다, 이런 식으로 그냥 문제에서 물어본 딱 그것만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자 이거에 명칭을 쓰고 개념을 쓰고 장점을 쓰고 단점을 쓰시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으면 그냥 그것만 쓰시면 돼요. 명칭은 A다, A의 개념은 뭐뭐뭐다, 그리고 이것의 장점은 뭐 장점 두 가지, 뭐 단점 두 가지 써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장점 두 가지는 첫째 뭐다, 둘째 뭐다, 단점 두 가지는 첫째 뭐다, 둘째 뭐다, 딱 그것만 쓰시면 됩니다. 그거 외에 덧붙이시는 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채점을 할 때는 문제에서 쓰라는 딱 그것만 찾아서 그것만 채점합니다. 문제에서 쓰라고 요구하지 않았는데 쓴 거는 아예 채점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에서 쓰라고 요구하진 않았지만 내가 생각나서 뭔가 덧붙여서 썼는데 이게 틀렸어, 그래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은 건 아예 채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 교육학 논술이야말로 문장력은 1도 필요가 없는 시험입니다.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글 쓰는 거는 전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간혹가다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선생님 한 번도 태어나서 이렇게 뭔가 글 쓰는 걸로 시험을 본 적이 없는데요, 이런 분들 간혹 계세요. 그러니까 체육 전공하시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선수 하시고 막 이런 분들 좀 계십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저는 간혹가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계속 너무 바쁘시고 뭐 선수 생활하고 그다음에 시합 나가고 막 이러고 바빠서 정말 시험 제대로 뭐 논술 형태로 시험을 본 적도 없을 뿐더러 저는 뭐 레포트나 이런 것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과연 이 논술형으로 이 시험을 치를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여기서 제가 이제 올해로 거의 한 20년 이제 좀 넘는 경력을 갖게 됐는데, 특히 교육학 논술로 바뀌면서 이렇게 정말 단 한 번도 글을 제대로 써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여러 명 봤는데, 그분들 중에 단 한 명도 그래서 그해 교육학 논술 시험장 들어가는데 저 글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 하신 분은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정말 적게는 한 5번, 많게는 10번 정도만 글을 써보시면 다 감이 오십니다. 아, 이게 형태가 딱 정해져 있는 글이구나. 별다른 그 외에 기타 본인의 의견과 이런 게 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딱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에 맞춰서 그것만 딱 쓰면은 그렇게, 그러니까 1번
첫 번째 문단도 1번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요소만 딱딱딱 들어가게 쓰고 그다음에 2번 문제 들어갈 때도 딱 그거만 딱 쓰고 그러면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장력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한 번도 글을 못 써봤다고 하는 분도 한 10번 정도만 글쓰기 작업해 보시면 아 이게 이런 거고 벌써 딱 룰이 정해진 거고 스타일 정해진 거고 다만 거기에 이제 문제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개념이 뭐였지? 그래서 이게 명칭이 뭐였지? 아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뭐였지?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게 문제지 이걸 쓰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 글 쓰는 거는 전혀 1도 진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논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뭐 본론 4 문제가 있어서 이제 4 문단으로 답을 썼어. 근데 아까 본론에도 주제 연결이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답을 쓰면서 거기에 대해서 주제 연결을 한번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뭐 관료제에 대해서 답을 썼다. 순기능 뭐고 역기능 뭐다 뭐 이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올해 주제와 연결시킬 것인가? 그럼 또 그거에 고민이잖아요. 과연 올해 이 주제와 관료제가 어떻게 이게 관련이 있다고 연결해야 될까? 막 이런 것들이 고민이실 겁니다. 이것도 전혀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관련이 있다고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원래 이거 주장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 딱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그냥 주장, 이 부분에선 주장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학생의 동기유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관료제를 물어봤다. 그럼 관료제에 대한 답을 다 쓰면서 이렇게 관료제 조직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학생의 동기유발에 도움이 된다고 그냥 쓰세요. 솔직히 약간 걸리죠. 왜냐하면 본인도 알고 있으니까 도대체 관료제와 학생의 동기유발이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나도 알고 채점관도 압니다. 알지만 너 왜 상관이 없는데 이거 상관이 있다고 주제와 이게 상관이 있다고 해? 라고 하면서 깍지를 않아요. 아예 전혀 상관이 없다면 왜 그 주제로 그걸 물어봤겠습니까? 일단 문제 자체가 그 주제에 맞춰서 그 요소를 넣어서 쓰라면서요. 그럼 상관이 있으니까 물어본 거겠지. 그거 자체를 그러니까 채점관들은 뭐냐면 이건 아까 이런 주제 연결은 체계 점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그해 주제 넣어서 언급이 됐나 안 됐나. 그다음 본론의 답을 쓰면서 중간중간에 그해 주제를 같이 섞어서 언급을 했는가. 그다음에 결론에 또 그해 주제가 들어가 있는가. 체크만 하고 그냥 점수를 줍니다. 굳이 그 논리성을 따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관련이 있다고 우기시면 돼요. 그냥 이게 이 주제와 필요하다. 이 주제에 도움이 된다. 이 주제 이런 식으로 관련이 있다고 한 줄 넣어 주시기만 하면은 그냥 인정을 받습니다. 원칙으로는 한 번 정도만 연결을 해도 점수를 줘요. 그러니까 4 문제에 대한 답을 쓸 때 이 중에 어느 하나의 답에만 이렇게 주제 연결해서 해도 원칙은 인정인데 근데 저는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그냥 2번은 연결을 해 주라라고 본론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게 채점하시는 분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막 읽어 보다 보면 분명히 내가 여기 주제 연결해서 썼는데 막 하도 많은 학생들의 답안지를 보고 읽어 보고 뭐 이러다 보면 쓱 그냥 놓치고 이렇게 눈으로만 이렇게 보다가 놓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한 2 문제 정도의 주제 연결을 같이 좀 해 주라고 해요. 1번, 3번으로 하든지 아니면 1번, 2번으로 하든지 2번, 4번으로 하든지 2번 정도. 근데 또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전 불안해요. 2번 정도 연결했는데도 채점관이 못 보고 지나치면 어떡해요? 저는 다 연결할래요. 그래서 1번 답 쓰면서도 주제와 같이 연결해서 하고 2번, 3번, 4 다 4번씩 하는 경우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4번 해도 되고 정불안하면 근데 최소한 2번 정도는 그래도 본론에서 주제 연결을 해 주면 그래도 좀 놓치는 경우 확률 좀 줄어드니까 그거는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게 문장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 없다라고 그리고 이제 더 문단이나 답들의 연결성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냐면 설사 여러분들이 서론, 본론, 결론을 쫙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쫙 이렇게 주제에 맞춰서 연결해서 잘 썼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그걸 한 번에 읽는 게 아니라 끊어서 읽어요. 그러니까 채점할 때 1번 문제. 그러니까 3명의 채점관이 여러분의 답안지를 3명이 채점관이 보고 채점을 해서 그들이 매긴 점수를 나누기 3 해서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교육학 점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학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 1차 점수 확인하셨겠지만 그래서 교육학 점수는 항상 뒤가 0.33이나 0.67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답안지를 3명의 채점관이 봤는데 3명이 전부 다 20점, 20점, 20점 줬다 하면은 나누기 3 해서 내 교육학 점수 20점이 되는 거고, 20점, 20점, 한 분이 19점 줬다 하면은 나누기 3 해서 이게 19.67이 되는 거고, 한 분이 20점 주는데 두 분이 19점, 19점 줬다 하면 나누기 3 해가지고 이게 19.33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뒤에 소수점제가 교육학은 0.33 아니면 0.67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채점을 하는데, 이분들 채점을 할 때 처음부터 쫙 읽고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인 거죠. 자, 1번 요소 채점합니다. 1번 이 친구 어디에 썼죠? 이게 여러분들 답안지를 이렇게 스캔해서 띄워놓거든요. 스크롤 내리면서 찾아요. 본론의 어느 문단에 1번 답안을 썼는지 찾아서,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친구가 세 번째 문단에 1번 답안을 썼어. 그러면은 이거 여기에 썼네. 그리고 세 분이 읽어보고 동시에 점수 입력. 이런 식이요. 그리고 그 다음 자 2번 답안 하고 또 이렇게 스크롤 내리고 찾으면서 2번 답안은 어느 문단에 있나 해서 읽어보고. 그러니까 뭐냐면 한 문단 읽고 끊어 읽고 점수 입력,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끊어 읽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쫙 읽어봐야 논리성을 알지. 쫙 읽어보는 것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문단의 연결성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 서론, 본론, 결론의 연결성도 그닥 필요가 없고 문장의 연결성도 필요 없어요. 연결서 써도 어차피 저 사람들은 딱딱딱 끊어서 읽기 때문에, 그리고 채점 기준 자체도 연결성이라는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괜히 골치 아프게 글 쓰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건 오로지 딱 하나입니다. 이 내 교육학 내용 어떻게 외우지? 이거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결국 물어보는 게 작년에도 그랬지만 명칭 물어보고, 개념 물어보고, 장점 물어보고, 단점 물어보고, 특징 물어보고, 이런 거니까. 근데 이거는 책에 있는 그대로 써주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왜냐면 지금 이런 내용들은 이미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이 사람들이 이런 작년처럼 그런 걸 물어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범 답안의 채점 기준도 결국 책에 있는 특징, 책에 있는 장단점, 이걸 기준으로 채점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응용 문제 같은 경우면 정답 기준이 딱 정해진 게 한두 가지로, 몇 가지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문제 자체가 딱 정답이 없는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2년 전, 3년 전에 응용 문제 같은 경우는 채점관들이 읽어보고 어느 정도 그럴듯하다, 말이 된다 하면은 좀 인정을 많이 해주는, 그래서 인정 범위가 되게 넓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해 같은 그런 식의 딱 정확한 교육학적 지식을 묻는 이런 것들은 채점 정답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답에 해당하는 것만 점수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 채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정답을 어떻게 이 사람들 만드느냐? 책에 있는 내용 위주를 가지고 이미 제시된 장단점이나 이걸 중심으로 정답 기준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작년과 같이 스타일로 문제가 나오면 이제 올해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좀 더 주안점을 둬야 되는 부분이 뭐냐? 물론 응용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쓰겠지만 좀 더 중점을 둬야 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답을 쓸 것인가, 즉 정확하게 요 내용들을 외울 것인가. 예, 요 부분에 좀 여러분들이 더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글의 연결성, 논리성 이런 것들은 그닥 크게 신경을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교육학 논술을 쓰실 때는 이제 요런 부분들이 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는, 그래서 요 정도 알고 계시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체계 점수에서 아까 마이너스 채 4, 5점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을 갖췄나. 그러니까 서론을 안 썼거나 결론을 안 썼거나 하면 마이너스 1점이고, 그 다음에 주제 연결이 서론, 본론, 결론에 다 돼 있는가. 이게 마이너스 한 2점 정도까지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점에서 혹은 2점 정도 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준이 뭐였냐면은 저 문단, 서론, 그 다음 본론 1, 본론 2 이렇게 문단 쓸 때마다 앞에 들여쓰기를 좀 해야 되는데, 들여쓰기 안 돼 있으면은 그것도 마이너스 1점 감점이에요. 그래서 들여쓰기 형식을 갖추지 못했으면 그것도 마이너스 1점 감점이고, 그 다음에 뭔가 이상한 어떤 표시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상한 표시라는 건 뭐냐면은 간혹가다 그 자기가 쓴 답안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거 봐요, 채점자님, 나 이거 답 이거 제대로 썼어요, 표시하기 위해서 자기가 쓴 답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별표를 한다든가 막 그렇게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그건 마이너스 1점이에요. 아니면 이제 간혹 뭐 그림을 그리신다든가 간혹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해요. 예, 뭔가 이렇게 자기 표현하고 싶었는지 거기에 이제 그림을 그린다든가 뭐 이상한 공식 뭐 이런 거 써놓고 뭐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 하면은 마이너스 1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근데 그 외에 일반적인 문장 기호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강조하기 위해서 별표 이런 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작은 따옴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우는 뭐 이렇게 그래서 뭐 줄 바꾸는 표시라든가 아니면 뭔가 삽입하는 표시라든가 쓰다 보면 '아 요거 빼먹었는데.' 해서 이렇게 약간 삽입해서 표시해 가지고 쓴다든가 이런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배웠던 문장 기호는 괜찮은데, 그거 외에 기타 자기만의 독특한 뭐 그런 표현이라든가 뭐 표시나 이런 것들은 감점 대상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문장을 문장 형태로 온전히 쓰셔야지, 뭔가 요약식, 개조식으로 쓰시면 안 돼요. 개조식이라는 건 요약식으로 쓰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관료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알아보기로 함. 뭐 특징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축약 요약식으로 쓰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이거 감점이에요. '아니 논술 시험인데 그런 식으로 쓰는 사람이 있어?' 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올바른 문장 형태로 쓰지 않으면 또 이것도 감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올바른 문장 형태로 쓰고 이상한 표시나 기호 이런 거 쓰지 않고, 그다음에 주제 연결하고, 그다음에 서론 본론 갖춰 가지고만 글을 쓰면 이 점수에서는 깎일 게 없다는 거죠. 일단 저거는 그냥 기본 점수로 이제 가져가는 건데, 근데 인제 문제는 이걸 채워야 되잖아요, 내용 부분을. 근데 이거는 그 해에 이제 물어보는 영역을 내가 알고 있는가 정확하게, 이제 이걸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1 월부터 4월 달까지 우리가 이론반을 통해서 그린 키반, 골드 키반을 통해서 이제 저런 이론들을 채우는 작업을 할 거고요. 초수분들은 1, 2, 3, 4월 동안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이론반에 배웠던 내용을 정리하는 작업을, 그러니까 수업을 들으시면서 그 수업 들은 내용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우리 흔히 단권화 작업이라고 하죠. 혹은 뭐 서브노트 만든다 뭐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상권 하권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키위 지금 상하권 교재 2권이고, 3-4 월 되면 골드 키위 교재가 또 1권 따로 나와요. 그러면 다 합해서 총 3권의 이제 교재인데, 그거를 하나로 이렇게 압축하는, 예, 정리하는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1, 2, 3, 4월 달까지 그 정리를 다 끝내시면 가장 좋고요. 어 아무리 늦어도 6월 달까지는 끝내셔야 돼요. 근데 가장 베스트는 4월 안까지 단권화를 끝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단권화를 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결국 이거 많이 외워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외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여러 번 회독을 늘리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것이 가장 좋은데, 문제는 교재 자체를 통째로 돌리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양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3권짜리 이 3권에 해당하는 양을 한 뭐 100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딱 압축을 해 놨다. 그러면은 이거를 여러 번 돌리는 건 좀 더 쉽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가장 베스트로 생각을 해 보면 5월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4월 달까지 정리를 다 끝내 놓고 5월 이후부터는 정리된 것만 보면서 계속 반복해서 회독을 늘리는 이걸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하반기에 하려면 4월 달 안까지 이 단권화를 끝내 놓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가장 좋은 거고, 통 이 단권화 작업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원래 이걸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옛날에 공부할 때도 자기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고, 나는 내 손으로 직접 막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해야 그게 이제 머리에 들어온다. 그래서 그걸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본인이 하시면 되고, 근데 나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 라든가, 아니면 저는 쓰는 거 너무 싫어하는데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는 거 도저히 못 하겠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을 위한 제 교재가 있습니다. 마인드맵 교재라는 게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인드맵 교재는 나중에 7-8월 달 교재입니다. 그때 어차피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는 교재예요. 근데 그 마인드맵이 그게 100페이지짜리거든요. 그 100페이지에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1, 2, 3, 4 월에 하는 모든 내용들이 마인드맵에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이 단거나 해야 되는 내용의 거의 한 80%가 이미 거기에 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0%만 채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예 요때 마인드맵을,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게 단거나 하는 거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아예 요때 마인드맵을 같이 구입을 하셔 가지고 그때그때 수업 따라오면서 그 수업 시간에 마인드맵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 그다음에 여기
마인드맵에 정리된 거 외에 내 나름대로는 요런 것도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 하는 거 약간 20% 본인이 채워 가지고, 그래서 이미 그 한 80% 정리가 돼 있는 마인드맵을 뼈대로 해서 약간 그걸 채워가는 방식으로 해서 4월 달까지 단권화를 끝내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의 스타일대로 하시면 돼요. 본인이 단권화 작업을 즐겨 하시고 잘할 수 있는 분이면 그냥 자기 손으로 직접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마인드맵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어쨌든 4월 달까지는 정리를 끝내놔야 그다음 과정이 좀 더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일단 1, 2월 달 우리 첫 발을 떼었으니까 일단 1, 2월 동안 수업 들은 내용들은 내가 좀 정리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월화 이번 주 수업한 내용은 이번 주 안으로 어느 정도 정리를 끝내고 이번 주 말까지, 다음 주 월화 수업은 또 그다음 주 주말까지 정리를 끝낸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좀 그 예, 1, 2월 달 공부를 하실 때 예, 그런 것들 좀 계획에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실에 보면 요 앞에 하고 저 뒤에 뒷문 출입구 거기도 아마 붙여 놨을 텐데, 상담하고 스터디할 분들 신청하라고 지금 이렇게 종이를 붙여 놨어요. 그래서 1, 2월 달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 드리는 게 첫 번째는 공부 상담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작인데, 혹은 작년에 공부를 좀 하긴 했었지만 교육학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혹은 저는 이렇게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 계획이 뭐 맞을까요? 뭐 이런 것을 물어보고 싶으신 분들,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받아서 상담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본인이 "난 상담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기 신청을 하시면 돼요. 본인의 이름하고 전공하고 그다음에 전화번호를 이렇게 써 가지고 여기 직접 상담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1, 2월 달 직강생분들을 위해서 이제 해 드리는 건 뭐냐면은 스터디를 이렇게 조직을 해 드립니다. 교육학 스터디. 왜 나 혼자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교육학 좀 스터디 조직해서 같이 공부하고 싶다, 이런 분들 좀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도 역시 보면은 저 종이가 두 개가 붙어 있는데, 하나는 상담을 신청하는 종이고 하나는 스터디를 신청하는 종이에요. 그래서 저기에 신청을 이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저기 신청하신 분들 이렇게 모아서 제가 조를 짜 드립니다. 조를 짜 드리고, 그리고 그 조 짠 거를 내일 여기 명단을 붙여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시기 전에 저기 다 신청을 하시고 가셔야 오늘 오후에 제가 그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명단을 만들어서 내일 여기에 붙여 놓거든요. 그래서 상담하실 분, 그다음에 스터디 하실 분, 나는 뭐 상담도 하고 스터디 하겠다 하면은 양쪽에 다 쓰시면 되고, 난 상담만 하겠다 하면은 상담 신청하는 종이에, 스터디만 하겠다 하면 스터디를 신청하는 종이에 본인의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전공, 예, 요거를 예, 써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집에 가시기 전에 원하시는 분들은 꼭 하시고 가셔야 돼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시간 내서 연결해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